자, 한나라 얘기를 마저 할게요. 한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황제가 세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라 고조, 만든 왕이죠. 한나라 고조. 그다음에 무제는 전성기를 이끌었고 대외 정책. 그다음에 어, 통제 경제 정책, 뭐 균수법, 평중법 이런 거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중서란 인물, 장건이라는 인물 이런 것들 알아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나올 세 번째 왕이 이제 광무제라고 하는 네, 황제입니다. 이렇게 자, 세 명의 황제를 알아두면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유 아저씨가 언급되는 이 후한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나라 전반에 대해서 한나라 전체에 대해서 사회와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무제 사후부터 얘기를 다시 해보죠. 한나라가 이 무제가 죽은 이후에는 권력 투쟁이 좀 심해집니다. 투쟁이 좀 심해지면서 원래 그 중국은 환관이 우리가 아는 그냥 내시가 아니라 사실은 황제의 측근으로 뭐 군사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관과 하지만 환관은 정식 정부 조직에 있는 인간들은 아니에요. 황제가 자기 비서처럼 쓰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로 치면요. 그런 황관들과 그다음에 정식의 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의 과정에서 한나라가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이 쇠퇴의 과정에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것은 어, 한나라가 한번 망해요. 그래서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단명한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조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른다. 신. 이 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나라예요. 한나라가 아무래도 사회가 좀 어지러워집니다. 어지러워졌다는 것은요, 딴 건 아니고 한나라 시기가 되면은 철제 농기구나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량이 늘어나요.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이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당시에는 돈을 벌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많이 사들여요. 땅은 고무줄처럼 늘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많이 사들이면은 누군가는 상실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토지를 중심으로 부의 편중 현상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게 한나라의 몰락의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왕망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땅을 다 빼앗긴 사람들은 결국엔 뭐가 됐겠어요? 노비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망이 내세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를 개인이 다 사들여서 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편차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요걸 다 국유화하자. 그래서 토지의 국유화를 얘기합니다. 토지의 국유화를 이제 왕망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노비. 이 노비도 문제죠. 원래 타고난 게 노비인 사람이 있겠지만 시상초 이 사람들이 타고나길 노비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경제적인 몰락 과정에서 노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려는 그래서 노비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뭐 이런 아주 혁신적인 법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기득권층이 반발하면서 왕망이 만든 이 개혁 정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층들이 왕족으로 살아남은 인물 하나를 다시 왕으로 옹립하는데 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광무제가 되겠습니다. 자, 광무제는 그래서 한나라를 다시
한 20여 년 만에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이 광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의 한을 후한이라고 부르고 광무제 이전의 한을 전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뭔가를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전의 제도를 다시 고쳐 세우고 또 그 이후에 한 200년 정도 한나라를 유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한도 광무제 때 좀 반짝했고요. 그 이후에는 차츰차츰 이전의 문제점들이 누적되었죠.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광무제 이후에 국력이 쇠하던 후한 한나라의 큰 사건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거 외우세요. 황건적, 자, 누런색 머리띠를 두른 도적대인데, 말이 도적대죠. 거의 뭐 십수만의 사람들이 군대처럼 움직였습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걸 국가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이유는요, 바로 전한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시 등장한 황간 세력, 그리고 여기에 외척 세력,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기존 관료들이 서로 싸웠어요. 기존 관료들이 서로 싸우면서 내가 잘나네 네가 잘났네 하다가 황건적의 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황건적의 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자 이때 지방에서 여러 세력들이 황건적을 무찌르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소설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사실상 기원전 2세기 말에 한나라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각 지역에서 등장한 세력들에 의해서 조금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한나라 사회의 특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들은요. 이때 외우세요. 지배층으로 등장한 인물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호족이라고 불러요. 호족. 지방 세력이죠. 지방 세력. 호족이라는 말은 한국사에서도 들어봤을 겁니다. 지방 세력을 말합니다. 예, 지방 세력 맞습니다. 자, 그럼 지방 세력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냐면요. 기본적으로 한나라는 철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씁니다. 이러면서 기존보다 농사를 더 잘하게 되었고 생산이 증가되었어요. 좋은 일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이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애들이 등장하는데 걔네들이 호족이에요. 그쵸? 이들은 돈을 벌면서 뭘 샀겠어요? 땅을 샀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경제력으로 토지를 아주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대토지, 그냥 넓은 땅이란 뜻이에요. 대토지를 소유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건 지우고 호족 뭘 기억하면 돼요? 대토지 소유했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몰락한 사람도 등장했겠죠. 이 몰락한 사람들을 노비라든지 사실상 지배관계에 삼아서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호족은 두 가지 대토지 소유했다. 해당 지역사회에 사실상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방 세력이죠. 이 지방 세력이 국가의 일을 하러 가야 돼요. 그쵸. 국가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들이 타고나게 막 중앙에서 왕 옆에서 같이 뭐 이런 인물들 아니고 그냥 지방에서 이렇게 살다가 돈 벌어가지고 그 지역에 유지 정도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중앙에 가서 뭔가를 하려면 공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야겠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한 애들을 한나라에서는 중앙의 관료로 뽑았었는데 그 제도가 향거리선제라는 제도입니다. 자, 향거리선제.
자, 향거리 선제는 지방에서 추천을 해요. 얘가 똘똘하니까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추천받은 애를 한번 보고서 그래 괜찮구나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관료로 쓰는 제도입니다.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뽑았다라는 거죠.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족이라는 인간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지역사회 지배자로서 기능을 했고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중앙정치의 권료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너무 커지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은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왕의 힘이 훨씬 셌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만한 힘을 갖고 있었을 텐데 호족이 요만큼밖에 힘이 없었어요. 근데 호족이 하나가 아니겠죠. 점점 커져요. 또 있어요. 여러 명이 있고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힘을 더 키웁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꾸자꾸 힘을 키우면은 이들의 힘의 합이 왕보다 커지겠죠. 그럼 얘네가 힘이 커지는 이 순간에 왕이 몰락하게 됩니다. 때문에 왕은 호족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호족과 함께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유학입니다. 유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교과서에 아마 육아, 사상 뭐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나라 때 유학은 무제 기억하시고 무제가 누굴 등용했냐면은 동중서를 등용했다. 그래서 유학을 관학 국가의 학문으로 인정하면서 크게 부흥시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원리가 유학, 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많이 보급시켜야겠죠. 그래서 유학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 오경박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박사 똑똑한 사람이죠. 예, 유명한 학자들, 뛰어난 학자들을 박사라는 관직, 일종의 관직이죠. 이걸 줘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유학을 보급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관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관리를 선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뭐 시험을 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시험을 보진 않았고요. 앞서 말한 향거리 선제 있죠. 지방에서 추천. 여기 나와 있는 지방에서 추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발했다는 뜻이거든요. 관리를. 이거는 이때 그래도 한번 오늘날로 지금 면접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때 면접 봤을 때 중요한 가치로 본 게 네, 유교적 가치죠. 이 유교적 가치를 잘 지켰는지, 유교적 도덕에 의해서 생활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본 추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이들을 관리로 뽑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지 시험에 의해서 아직 관리를 선발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때 대표적인 유학자가 떠오릅니까? 잘 떠오르지 않죠. 초기에 유학을 만든 사람들, 공자, 맹자 뭐 이런 분들 있죠. 이후에 진나라 때 유학이 크게 그 탄압을 받으면서 남아있는 유학 서적들을 복원하고 옛날 뛰어난 스승들의 뜻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주 그 공자나 맹자의 사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유학 사상을 만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학자들이 주로 공자나 맹자나 이런 뛰어난 학자들의 말과 글을 쉽게 풀이하거나 그 의미를 알리거나 또는 훼손됐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그러한 학문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이런 일을 주로 하는 학문적 경향을 우리는 훈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훈고학 하나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라고 이 훈고학이 쉽게 말하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야, 맹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럼 막 그걸 그대로 외우고 있었죠. 예, 그러면은 유학이 더 발전하거나
새로운 사상을 더 추가시키거나 이러지 못했고 기존에 했었던 것만 계속 답습하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이 이후에 발생합니다.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기존에 공자님이나 맹자님이 쓴 글에다가 이건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과 주석을 달아주는 훈고학이 이 당시 유학의 주된 흐름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유학만 있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춘추전국 시대 때 제자백가 시기에 크게 유행했었던 이 도교가 이때 크게 유행을 합니다. 도교는 뭐 신선이 된다,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사상이죠. 이게 도가 사상이 우리가 이제 도교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민간 신앙과 더해지면서 상당히 한나라 시대 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민간 신앙도 상당히 많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 종교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황건적의 난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요. 이때 유행한 민간 신앙이 뭐 태평도, 그다음에 뭐 오두미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봐두시고 황건적의 난이 연결되어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이때 불교가 전래됩니다. 근데 불교는요 이때 전래됐는데 주로 시험에는 언제 나오냐면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나오게 됩니다. 좀 연결되는 시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학문적 저기 발전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역사서술이에요. 역사서술인데 꼭 외워야 합니다. 꼭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역사책을 쓰는데 기본 모범이 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요. 기전체라고 해요. 기전체. 자, 이 기전체는 책을 쓸 때 그냥 순서대로 쭉 한번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씁니다. 어, 기본적으로 황제의 기록, 본기, 그다음에 그 제후 정도 되겠죠. 이런 애들의 역사인 뭐 세가, 자, 그다음에 신하들에 관련된 열전, 자, 그다음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일기처럼 기록이 연표가 있겠죠. 표. 책을 쭉 8가지로 나눠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책을 나눠서 쓰는 역사 서술 방식을 기전체 방식이라고 쓰는데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후한 시대 때 이 반고라고 한 사람이 한서라고 하는 책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 기전체에 의해서 쓴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이 나왔다는 것은 종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때 또 제지술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는데 상식이죠. 최윤이라는 사람이 제지술을 발전시켰다. 이 정도 함께 기억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